걸린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 예, 다들 이런 말 하면서 새 옷 쇼핑에 나서기도 하죠. 특히 우리 작가님이 그러는데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옷 한 벌 사입으려고 보면 큰맘 먹고 카드 긁어야 하는데요. 옷값에 너무 거품이 껴있다는 생각도 들고 많이 망설여지실 겁니다. 그러면서 옷가게에 걸린 그 많은 옷들이 다 팔릴 것 같지도 않은데 이거 좀 할인이라도 되면 좋은데 신상품은 할인도 안 해주죠. 그런데 실제 팔리지 않은 옷이나 가방, 신발들이 보안 폐기 업체를 통해서 쓰레기로 처리되고 있고요. 호주 순환섬유협회라는 곳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만들어진 모든 옷의 30%가 판매되지 않고 폐기 처리된다고 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미지 관리나 재고 관리 차원에서 버리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기후위기 시대에 용납하기 어려운 문제인데다 결국 버려지는 비용도 누군가 지불하는 옷값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해외에서는 아예 새 옷 재고를 버리는 걸 금지하고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대안을 반드시 찾아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0월 11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와 가윤아님이 백승주 아나운서님 당직 근무 뉴스 수고 많으시다고 다 아시나 봐요. 신기합니다. 아나운서 입장에선.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수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뉴스 모아서 전해드리고요. 마케팅 아이디 업 시간에는 실패 사례로 보는 마케팅 성공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패 사례를 보는 거예요. 또 장수 직업 시간에는요. 10년 후에 가장 많이 늘 것 같은 직업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가 있는 날입니다. 시중에 이 화폐가 사라지는 속도가 1년 전보다 2배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요즘은 소액 결제도 신용카드 등으로 하고 물가가 높아져서 현금도 지폐를 주로 사용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집안에 잠자고 있는 이 화폐를 꺼내오라며 한국은행이 매년 추진해온 범국민 이화폐 교환 운동도 사실상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구리 등 쇠붙이로 만들어진 이 화폐 무엇일까요? 구리예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시간입니다. 올해 쌀값이 80kg을 기준으로 20만 원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통계청이 조사한 올해 쌀값이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농가들에게는 조금 모처럼 만에 반가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난 5일 기준 통계청이 조사한 산지 쌀값, 이게 20kg을 기준으로 해서는 54,388원. 그러니까 이 80kg으로 환산해 보면 21만 7,552원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전 조사일 대비 한 8.3% 정도 오른 것인데요. 네. 산지에서는 올 수확기 산지 쌀값이 한 22만 원대 정도 형성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거의 전망에 맞춰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산지에서 올해 산지 쌀값이 22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하는데 여기 이유가 있나요? 예, 이 산지 쌀값이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일단 구곡 가격을 조사한 지난달 25일자 조사치, 여기에서 벌써 20만 808원으로 20만 원을 이미 넘어섰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신곡이 나오는 첫 조사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달 5일자 조사치인데요. 이때는 틀림없이 이제 가격이 오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아까 8% 넘게 올랐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면 상승폭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더 올랐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당장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6% 정도가 올랐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9.3%, 그리고 2020년에도 13.4%가 상승하기도 했었고요. 반면에 2019년에는 3.4, 그리고 2021년에는 5.6% 상승하는데 그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명을 드릴 때 산지 유통업체들이 벼 매입을 앞당기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걸 현장에서는 이제 당겨 먹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유통업체의 조국 재고에 여유가 없다는 말이 되고요. 이렇게 당겨 먹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은 상승된 가격이 지속되는 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올해도 그 추세가 이어질지, 그것이 사실은 더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주에 2023년도 쌀에 대한 수급 대책이 나왔던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생산이 될 거라는 전망인가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내놓은 거는 한 370만 톤 내외였는데요. 이보다 한 2만 톤 정도 적은 368만 톤 정도가 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수요량이 361만 톤인데 이것보다는 조금 많은 양이긴 하지만은 민간 재고 등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안정적인 수급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격리 조치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10월 5일자 통계청 산지쌀값, 아까 말씀드린 그 조사치에서 이미 21만 원대를 이제 넘어서는 가격이 나왔으니까 이 공공비축미 매입 이외에는 별도의 수급 관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공공비축미는 올해 얼마나 매입하게 되나요? 쌀을 기준으로 총 40만 톤을 매입하고요. 어제부터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매입 검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일정은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시군별로 공공비축미를 낼 수 있는 품종, 이게 한 2개 정도로 정해져 있고요. 그래서 해당 품종 이외에 다른 품종은 공공비축에 내시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농민분들께서 좀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입 대상이 아닌 품종을 냈다가 자칫 잘못하면은 5년간 공공비축으로는 벼를 출하하는 것이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시군청에 물어보셔서 이게 차질 없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확인을 제대로 해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농협중앙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농식품부를 시작으로 해서 내일은 해양수산부, 그리고 금요일에는 13일에는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등을 대상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예정하고 있고요. 23일 농식품부 그리고 25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종합국감을 끝으로 21대 국회 마지막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네, 21대 마지막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는 어떤 내용이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나요? 일단 해수부는 당연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농식품부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이 불발된 이후에 추진하고 있는 가격 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또 다른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게 도마 위에 오르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밥상물가 안정 명목으로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저율 할당 관세 혹은 또 무관세 농축산물 수입 문제, 그리고 농수산 분야 재해 대책 현실화 등도 주요 국감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가격 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이거 어떤 내용이죠? 네, 이런 겁니다. 양곡의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또는 정해놓은 목표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을 해서 농가들의 소득 안정을 도모한다, 이런 건데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양곡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일명 농안법이라고 줄여서 부르는데요. 이 농안법을 개정해서 주요 농수산물로 가격 안정제 도입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식품부는 양곡관리법 개정 내용이 2020년에 폐지된 쌀 변동식불금과 유사한 내용이고, 또 세계 무역기구 그러니까 WTO의 감축 대상 보조에 해당된다면서 어렵다, 이런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가요?
최춘실 국민의힘 의원, 이게 농해수위 소속 위원인데요. 네. 국감에 앞서서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가격 보장제 법안, 이게 또 다른 포퓰리즘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비용 추계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분위기 어떤 분위기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 내용상 필연적으로 이제 정부의 재정이 수반되고 그렇다면은 비용 추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양국관리법 개정 부분은 이래저래 국회에서 다루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농수산 뉴스 지금까지 한국농어민신문의 이진우 기자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얘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다양한 마케팅 분야의 전략과 아이디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 업. 오늘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공 사례가 아닌 실패 사례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코너에서 항상 마케팅 효과가 좋았거나 소비자들이 호평을 받았던 사례들을 위주로 소개를 드렸는데 사실 그만큼 실패 사례도 많거든요. 예. 오늘 기대가 됩니다. 네. 또 이런 게 또 재미가 재밌을 있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성공한 사례를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도 미리 그쵸. 알아두면 더 좋기 때문에 오늘 실패 사례들을 준비를 해봤고요. 마케팅 방식이 잘못된 경우도 있지만 광고 자체는 성공했는데도 정작 제품이 알려지지 않은 사례들, 이런 것들도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마케팅이 실패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네. 니들이 개맛을 알아? 라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네. 이건 기억나는데. 네, 아시죠? 신구 선생님이 했던 이 한마디가 네. 20년 전 광고거든요. 그런데 정말 오래됐죠. 그러네요. 네, 근데 아직도 머릿속에 있습니다. 네. 네. 근데 혹시 이 광고의 주인공이었던 제품은 뭔지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 근데 사실 네. 질문하실 것 같아서 한 3초 동안 계속 고민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라면이었나? 아닙니다. 햄버거였습니다. 게맛 햄버거가 있었어요? 네, 게살이 들어간 햄버거였거든요. 그런데 뭐 광고가 그 송출이 됐을 때는 반짝 인기를 끌긴 했지만 그래요? 네, 기존의 버거와 맛이 다르지 않다라는 호평을 받으면서 단종이 돼버린 세상에. 사례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했던 마케팅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한번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하지 않아야 되는 거.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소개해 주실 실패 사례가 ESG 마케팅 중 하나라고 하는데 ESG는 되게 좋은 의도잖아요. 환경적으로. 그죠? 네. 이거는 실패가 없지 않나요? 네, 사실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 문제에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것과 관련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에 소비자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는 소비자들이 이제 기부에 참여한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그런 마케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했을 때 기업이 돈이나 물건을 필요한 곳에 기부하는 형태의 마케팅이에요. 네, 막 본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내가 신발 한 켤레를 사면 아프리카에 있는 신발을 신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똑같이 한 켤레를 기부하는. 네, 아시죠? 네, 한 신발 브랜드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따라한 한 피자 프랜차이즈에서 피자를 한 판을 구매를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한 판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했었어요. 네. 근데 뭐 이야기만 들어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 피자 한 판을 소비자가 구매를 하면 소비자에게는 2분의 1판만 가고요. 예? 네. 그리고 저소득층 가정에 전달되는 것은 2분의 1 플러스 기업이 또 반판을 기부해서 한 판을 제공하는 그런 캠페인을 한 거예요.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나는 가격을 온전히 지불을 했는데 기부를 우리에게 너무 강요하는 것 아니냐. 절반만 주고. 네, 이런 비판을 하면서 캠페인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중단했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약간 이해가 된다랄까요? 네. 근데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이게 좀 내가 강요받는 느낌이 들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또 소비자들이 공감을 받지 못해서 실패한 사례들도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바이럴 마케팅 쪽에서 많이 있는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SNS 인플루언서들 사이에 있었던 뒷광고 논란입니다. 예. 네,
제품을 마치 내가 직접 산 것처럼 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요즘에는 내 돈 내산이라고 해도 솔직하게 후기를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그렇죠. 공감을 많이 네. 하잖아요. 그런데 장점만을 나열을 하면서 뭔가 이상하다, 의문을 품게 된 소비자들이 알아보니까 인플루언서들이 뒷광고를 받았던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2명의 미국인 블로거가 미국 전역에 있는 홀세일 마트를 방문해서 네. 후기를 한 다음에 굉장히 화제가 된 케이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장의 특징이나 직원이라든지 거기서만 취급하는 제품들을 지점별로 상세하게 후기를 남겨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 블로거들이 장점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처음엔 안 그랬죠. 네, 처음엔 안 그랬는데 그래서 뭔가 이 2명의 블로거가 이상하다라고 느껴져서 알아보니까 알고 보니 이것은 이 마트에서 고용한 사람들이었고, 네, 이 블로그는 본사에서 직접 관리까지 하는 채널이었다고 해요. 처음부터요? 네, 처음부터요. 네, 사실 뭐 노이즈 마케팅 뭐 숨기고서 이걸 진행을 한 건데 결국에는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고 이 기업이 공식 사과까지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큰 마트였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한마디로 제품을 설명해야 하는 광고계에도 실패한 케이스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방금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버거 사례처럼 네. 버거였구나. 네, 광고 문구만 남긴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선영아 사랑해. 라는 문구 기억하시나요? 이것도 네. 이거 저 궁금했는데. 네. 근데 아직까지도 그 궁금증을 해결하지 않고 있거든요. 역시 그냥 가지고만 있습니다. 네, 예.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광고인데 이 캐치프레이즈 하나만 남았습니다. 네, 이 당시에 광고판이나 길거리 전봇대 뭐 가리지 않고 붙어 있었는데 특히 버스에 맞아요. 많았어요. 네. 네, 전국의 선영이가 설�다는 이야기도 뭐 있고요. 고백하나? 네. 돈 많나 보네 이 생각했었거든요. 네, 똑같이 생각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또 그 당시에 네, 선거철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후보 중에 선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후보가 선거 유세 활동을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렇게 매일같이 전화가 온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광고를 한 기업 아까 궁금해하고 계신다 했으니까 지금도 궁금하긴 한데 알아볼 정도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게 여성들을 타깃으로 한 제품일 것이다라고 추측한 분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 광고였습니다. 커뮤니티인데 그렇게 광고를 해요? 네, 이 커뮤니티가 처음에 여성들을 위한 전문 콘텐츠를 제공하는 네, 커뮤니티로 시작을 해서요. 네, 여성을 타겟으로 한다. 나는 여성들이 필요한 모든 콘텐츠들을 제공한다라는 의미이면서 티저 광고 격으로 처음 시도한 이 광고의 형태였어요. 그래서 주목을 많이 끌긴 했지만 또 가입자를 많이 모으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네, 이 인기가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어느 절반은 성공이네요? 가입자는 많이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의 또 성과는 이 광고 이후에 너도 나도 현수막으로 티저 광고를 선보이게 되면서 티저 광고의 시초다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고 여전히 회자되는 문구니까 절반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재밌습니다. 특히나 티저 광고 지금 말씀하셨던 거, 이 독특한 광고 문구가 유행하면서 법적인 문제가 생긴 적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방금 전에 선영아 사랑해를 시초로 해서 너도 나도 지금 티저 광고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아무리 신선하고 재밌는 마케팅이라도 법은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한 화장품 업체에서 그 당시에 네, 태권도 국가대표였던 문대성 선수를 모델로 기용을 하고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문대성 한판 붙자라는 문구를 가지고 현수막을 게재를 했었어요. 네, 역시 이 당시에만 해도 소비자들의 그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은 했지만 불법 현수막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문구가 뭐가 문제가 있나 이랬는데 불법 현수막. 네,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과징금만 문체로 씁쓸히 내리게 된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광고 문구 자체에 이제 제약을 받은 케이스들인데요. 국내 대표 라면 회사 N사가 네, 프리미엄 라면을 출시를 하면서 10여 년 전에 첫 출시를 했는데 한 봉에 1,600원이라는 고가 전략을 취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고가인 것도 논란이 됐었는데 라면 광고에서 설렁탕 한 그릇을 담은 라면이다 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래 라면이 다른 라면에 비해서 2-3배 비싸서 영양가가 더 있다라는 것은 이해하나 네. 설렁탕 한 그릇이라는 영양가는 전혀 공감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네. 실제로도 이 표현이 허위 과장 광고라는 판결까지 받아서 벌금을 내기도 해서요. 네. 출시 4개월 만에 생산이 중단된 최초의 라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광고 문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쉽게 쓰는 표현이라도 한 번 더 확인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광고 문구와 더불어서 기억에 잘 남는 것 중 하나가 브랜드나 제품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 특별한 이름으로 네이밍 마케팅을 하다가 여론의 비난을 받은 기업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한 줄의 광고 카피보다 더 어려운 게 제품의 이름이라고 하거든요. 제품에서 가장 처음 마주하는 요소기도 하고 소비자들이 계속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직접 듣고 부를 소비자들의 의견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래서 네이밍 공모전이 많은 것도 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톡톡 튀는 네이밍으로 사랑받는 사례들도 많지만 단어에 대해서 아이디어만 네. 고민하다가 정서를 읽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한 치킨 브랜드에서 어머니와 내가 맛있게 치킨을 먹는 모습을 사진으로 응모를 하면 미국 여행권을 네, 증정하는 이벤트를 벌였어요. 네. 그런데 이 항공권이 마이애미를 가는 항공권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벤트 이름이 바로 마이애미였어요. 아, 잠깐만. 지금 마이애미까지 무슨 뭐가 문제지? 네. 엄마와 치킨 맛있게 먹는 네. 사진. 가는 곳은 마이애미. 네. 사실 이 애미라는 것이 세상에. 사투리다라고 하면서 캠페인 문구 구석에 이렇게 표기를 해놓긴 했는데 이제 소비자들은 공감하지 못했던 거죠. 아, 제가 지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네. 네. 아무리 애미가 사투리여도 자식이 부모에게 쓰지 않는 표현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비난을 해서 뭐 한 달 동안 이루어졌어야 하는 행사가 단 며칠 만에 종료되기도 했습니다. 네. 또 하나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한 편의점에서 요즘에 PB 상품이라고 해서 자체 브랜드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쿠키를 출시를 하는데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입에 사르르 녹는 쿠키를 주식에 빗댄 이름으로 붙여서 입에 사르르 녹는 쿠키를 주식에 빗댄 이름? 내 주식처럼 사르르 녹는 쿠키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처음에 사르르 녹는 쿠키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는 귀엽다라는 평을 받기도 했는데 이름 좋은데. 네, 문제는 포장재 색깔까지 파란색으로 만들어서 네, 기업들이 그 하락일 때 나오는 색깔. 투자자이자 소비자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평을 받아서 이것은 무려 출시 하루 만에 발주를 중단하고 전면 리패키징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하루 만에요? 네. 아,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있으면 한번 사 먹을 텐데. 네. 제 마음과 같거든요. 다 녹아버리고 싶어서. 아, 그럼요. 너무 공감하죠. 아, 이게 눈물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오네요. 허탈해가지고. 네. 그 마케팅이라는 게 아이디어만으로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얘기들인데 그러면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다시 도전해서 성공한 마케팅 이런 거 있나요? 네, 아무래도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이 트렌드 또 관련 법률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소비자의 마음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게 쿠키 이름은 진짜 괜찮은데 네. 요즘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첫 번째 이벤트에는 실패를 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길 뻔했지만 센스 있게 극복을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스테디셀러 땡땡깡을 보유한 회사가 있죠. 과자 이름입니다. 네. 근데 올해 신제품을 내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200만 봉이 팔리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 난리던데. 네. 편의점마다 이 과자를 사기 위해서 오픈런을 한다라는 웃지 못할 후기들도 있었는데요. 한 유통업계에서 이 땡땡깡을 가지고 눈치 게임 댓글 이벤트를 열었어요. 이 이벤트가 뭐냐 하면 참여자들이 땡땡깡은 내 거야 라는 7글자 중에 한
한 글자만을 댓글창에 쓸 수가 있고요. 내가 쓴 글자를 포함해서 이 제시한 문장이 완성되면 이 참여자들에게 문장을 완성한 참여자들에게 과자를 증정하는 이벤트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벤트 시작한 괜찮은데? 후에 7시간 동안 댓글이 6만 개가 달렸거든요. 근데 단 한 문장도 성공이 되지 못했다고요. 사람들이 너무 몰렸기 때문이죠. 네, 당첨자가 없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통이라면 이런 이벤트는 댓글 이벤트는 따로 공지를 한다기보다는 당첨 결과만 내보내고 뭐 참여자 전원에게 대체 상품이나 소소하게 포인트를 그쵸. 지급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 브랜드의 담당자는 공지를 올려서 눈치 게임인데 본인이 눈치가 없었다라는 공지를 솔직하게 했어요. 눈치를 좀 챙겨서 다시 이벤트를 열겠다. 아, 근데 괜찮네요. 네. 대응이. 그래서 두 글자를 줄여서 쉬운 땡땡깡 먹자라는 쉬운 댓글 이벤트로 2차 이벤트를 했는데 이렇게 뻔하지 않은 피드백 때문에 2차 이벤트에서는 딱 2배인 12만 개의 댓글이 달리면서 더욱더 화제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히려 브랜드를 알리는 데 더 성공한 셈이 됐는데 좋은 제품과 기업을 알리고 싶으신 마음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또 고객을 이해하고 어떨 때는 솔직하게 이렇게 내세우는 것들이 맞아, 요즘 그게 필요해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디어 좀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직장은 나와도 평생 직업이 필요한 시대를 위한 장수 직업 시간입니다.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선호하는 직업 순위도 바뀌고 있다는데요. 직업을 찾거나 바꿀 때 이런 변화의 방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떤 직업들이 지금의 유튜버보다 잘 나갈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귀가 솔깃합니다. 네. 유튜버는 제가 이제 끝난 것 같고. 네네네. 어떤 겁니까? 10년 후의 직업. 일단 의미가 뭔가요? 10년 미리 이 10년 후의 직업을 알아봐야 하는 의미. 요즘 애들한테는 TV보다도 유튜버가 더 친숙하다. 그럼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유튜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전 국민이 이제는 너무나 즐겁고 편하게 쓰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한 17년 정도, 생긴 지가 17년 정도 됐는데 이게 10년 전에는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이처럼 앞으로에 대해서 어떤 산업이 변화하고 어떤 기술들이 발달하고 이걸 좀 잘 알아두면 앞으로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는 훨씬 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터, 1인 크리에이터, 유튜버를 저희가 1인 크리에이터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초등학생들한테 너 장래에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었더니 저는 유튜버가 될 거예요. 이게 이제 4위를 했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또 3위까지 갔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네. 네. 상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 때는 장관, 장관, 대통령, 저는 선생님 요런 거였거든요. 네. 요즘 친구들은 이 변화하는 세상에 빠르게 적응을 하고 본인의 진로도 이 변화하는 세상에 맞춰서 진로를 설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주에 아시안 게임이 끝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시안 게임 보면서 e스포츠하고 브레이킹이라는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저랑 똑같네요. 그죠. 공부 안 하고 게임한다고 엄청 혼났었는데 그러니까요. 그 게임으로 금메달을 딴다는 세상이 왔으니까. 그리고 이 올림픽에서도 이렇게 너 공부 안 해? 맨날 춤만 추고 다녀?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 춤으로 40살이 넘어서 금메달을 딴 걸 보면서 저랑 동갑이던데. 더 와닿으셨을 것 많이 같아요. 와닿습니다. 네, 이렇게 세상이 정말 변하니까 그들을 바라보는 직업에 대해서도 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의 이런 변화되는 세상에 어떤 직업들이 전망이 있는지를 좀 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그 중국 아시안 게임에서 항저우에서 그 e스포츠 티켓 그 관람 티켓 제일 비쌌대요. 네, 어마어마했죠. 관중도 제일 많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네. 이게 궁금해요. 이런 직업들에 대한 전망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네. 주로 어디서 누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막 많이 알고 있는 게 뭐 IT 관련, 아니면은 로봇 관련, AI 관련 이런 직업이 유망하다, 막 이런 전망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미국의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것을 기초로 하고 있거나 미국의 자료들을 인용해서 주로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외국의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잘 맞지 않는 것처럼 사실 외국에는 지금 여성 근로자나 중장년들의 수요가 상당히 높다고 했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렇지는 않은 그쵸, 것처럼 그쵸. 예. 그 나라에 맞는 문화에 맞는 그런 통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이런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2022년 3월에 펴낸 이런 한국의 직업 정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의 직업 정보. 네, 한국의 직업 정보에는 이런 10년 후에 어떤 직업들이 전망이 좋은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산업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실제 이 직업에서는 어떤 성격이 필요하고 어떤 가치관이나 뭐 어떤 전망이 있을 것 같아라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준 게 더 와닿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번 조사에서 뭐 537개 직업군에서 일하는 직장인 16,2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에 현직 근로자들의 이 얘기를 담아서 전해드리는 거라서 이번 네네. 시간엔 관심을 갖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믿을만하죠. 사실 현직에 일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느끼니까. 네네. 네. 그러면 한국고용정보원이 전망하고 있는 10년 후에 일자리가 증가할 예상으로 보이는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0년 후 일자리가 늘어날 직업 1위는 바로 유튜버가 아니라 바로 토양기술자입니다. 토양기술자. 네, 토양과 관련된 직업들이 1위로 뽑혔습니다. 의외이죠.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진짜요. 예. 이 토양 기술자는 이 토양 같은 경우에 한번 오염이 되면 되돌리기가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토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염된 땅을 정화하고 복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나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 시간에 이제 우리 농사 짓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계세요. 예. 네, 이번에는 왜 이렇게 농사가 안 되지? 막 이런 예. 뭔가 내가 뭐 비료를 주고 했는데도 잘 안 되지라고 했을 때 이런 토양의 문제가 또 발생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토양 기술자에 대한 관심도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토양 관련 이런 기술자가 되려면 대학에서 환경공학 환경공학이나 화학이나 지질학 이런 생물학, 농화학을 전공하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아무래도 생물학적, 화학적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전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토질 환경 관련 직업에 필요한 자격증으로는 토질 환경 기사가 있습니다. 토질 환경 기사. 네. 네. 토질 환경 기사를 따서 경력을 쌓으면 아무래도 토양 시험 분석 저감 기술 개발 업체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농촌진흥청 이런 공공기관 중에서도 한국광해관리공단 등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때니까 나이가 좀 많이 들어 보이는데 저희 때는 환경 관련 자격증이라고 하면 뭐 대기 환경 기사, 뭐 수질 환경 기사 이렇게 정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예. 대기는 뭐 공기를 대상으로 해서 검사할 수 있는 대기 환경, 또 물을 뭔가 정화할 수 있는 수질 환경을 주로 많이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따고 계신데요. 이제는 토질 환경, 토질과 관련된 토질 환경 기사 자격증을 갖고 계시면 더 유리할 것 같고요. 요즘 또 해양이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양 환경 기사도 자격증으로 두고 계시면 미래 10년 후의 직업에는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질 환경 기사, 해양 환경 기사에도 우리 환경 관련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갖고 하나 더 따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까 그 유튜버 얘기 잠깐 했는데 유튜버는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궁금한데. 그렇죠. 10년 후에 갑자기 없어지거나 뭐 이러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꾸준히 그때도 10년 후에도 인기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보다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런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인기 직업이긴 하지만 콘텐츠의 한계 우리도 정말 지금
최대 과부하거든요. 맞아요. 지금도. 예. 뭐 이제 뭐 유튜버들이 새로 생겨나는 거 후발인 거지 막 독특한 이런 컨텐츠를 갖고 나타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조금은 떨어질 전망이고요. 다만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0년 후에 일자리 증가할 직업 7위에 이 그래도 유튜버가 10위 안에는 있네요. 네네 여전히 좀 좋을 전망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보다는 더 전문성을 가지고 해야 이 한다. 일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으로 웹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라는 자격증이나 아니면 방송통신 기능사, 뭐 사진 기능사와 같은 이런 자격증을 취득해 두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었어요.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전문가의 자격증이 있나요? 네, 이것도 배우실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튜버 하는 그 간단한 요령 말고도 자격증을 취득해 두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유튜버와 같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들이 7위라면 더 유튜버보다 더 좋은 전망 좋은 직업으로 어떤 것들이 그렇죠. 꼽히나요? 2위에서 6위에 분포되는 또 이 직업들도 1위는 토양, 네네네네. 네, 7위가 궁금하죠. 유튜버. 네네. 네. 1위가 토양이라면 2위는 바로 동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의사라고 합니다. 수의사가 뽑혔습니다. 더 늘어난다. 네네. 다들 막 의대 가려고 정신없이 좋은 대학 갔는데도 휴학하고 또 의대 준비하는 그쵸. 분들 너무 많잖아요. 수의사 쪽으로 눈을 돌려도 좋을 것 근데 거기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인기 많대요. 지금도 그죠. 지금도 네. 워낙 많은데 더 그렇대요.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기르는 아무래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다 엄청 보니까 많죠. 네네. 이 그 KB 금융그룹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키우고 있는 우리가 펫팸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펫팸족의 수는 약 552만 가구라고 하고요. 현재 약 1262만 명이 반려인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체 가구의 25.7%에 달한다고 하니까 4명 중에 1명은 반려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반려동물의 산업의 시장 규모가 2027년 이제 약 4년 정도 후에는 6조 원까지 커질 전망이라고 하니까 수의사의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더욱이 제가 요 수의사와 관련돼서 더 관심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뽑은 10년 후에 늘어날 전망 중에 6위가 지금 수의사가 2위였잖아요. 6위가 바로 수의사 보조원입니다. 우리가 치과에 가면 치과 의사가 있고 치위생사가 있는 것처럼 수의사가 있고 수의사를 보조할 수의사 보조원이 뽑힌 것도 의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국내 반려동물 산업의 시장 규모와 연관돼서 이런 직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수의사 보조원은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로 좀 쓰이고 있습니다. 뭐 수의 테크니션, 뭐 동물병원 간호사, 수의 간호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공식적인 이 명칭은 동물보건사라는 명칭. 동물보건사. 네.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렇게 동물보건사라는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동물보건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련 학과,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이런 관련 학과를 나와야 전공을 해야만 이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국가 자격증으로 전환이 되었고 국가 자격증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닙니다. 다만 수의보조원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전공자가 시험을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실무에서 3년 이상 경력을 쌓거나 아니면 뭐 전문대 졸업하고 실무에서 1년 이상 쌓거나 이런 조건 중에 하나가 해당된다면 자격 시험을 응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 조카도 요 학과를 나왔는데 너무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평소에도 워낙 이 반려견을 좋아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공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더 보고 있습니다. 야, 그거 진짜 운이 좋은 건데,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반려인들에게는 그 수의사 보조원이 늘어날 전망이라는 소식이 좋은 얘기일 것 같아요. 네. 그 좋아하는 동물을 보면서 돈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지난 시간에 알려주신 그 좋아하는 취미를 직업으로 연결하는 사람 하비투잡 쪽이 생각이 나는데 그 외에도 또 어떤 직업들이 10년 후에 전망 좋은 직업으로 뽑혔나요?
뭐 1위가 토양 관련 직업, 2위가 수의사라고 하면 3위는 바로 게임 프로그래머였습니다. 네, 게임과 관련된 게임. 뭐 이번에 뭐 게임 프로그래머도 중요하지만 프로 게이머들도 많이 전망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네네. 아시안 게임에서 아재들의 가슴을 짚혔던 44세의 게이머 김관우 씨가 이런 스트리트 파이터 V로 금메달을 땄었죠. 맞다. 그분도 있었죠. 예. 어린 시절에 오락실에서 50원 주고 좋아했던, 50원 예. 넣고 했더니 세상에. 게임이 아시안 게임으로 등장을 하고 네. 저희 남편도 그걸 보더니 오락실 가야겠다고 당장 진짜요? 나 저거 연습해서 금메달 따러 간다고 이런 거 보니까 넣어두세요. 네. 라고 전해주세요. 네네. 게임 관련 수요는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네. 또한 4위로는 요양 간호사 및 간병인이 여전히 꼽혔습니다. 아무래도 건강 관련 일이니까 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것 같고요. 5위에는 헬리콥터 정비원이 뽑혔고요. 8위에는 항공기 정비원이 또 뽑혔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이 교통의 수단이 기존의 자동차에서 이제 헬리콥터라든가 항공기 관련 이 교통 수단이 더 늘어날 전망이니까 이런 직업들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장수 직업 시간 오늘은 10년 후에 가장 많이 늘 것 같은 직업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커리어 비전의 최진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동전이었습니다. 3030님, 4484님 외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고요. 8245님이 이른 아침에 수고 많다고 저희 친정도 농사지어서 유익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지금 물음표로 보내주셨는데 느낌표로 한 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인경 꼭지가 말랑말랑하거든 이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인경은 조선시대에 통행 금지를 알리거나 해제하기 위해서